손쉬운 분산 투자, 저렴한 비용, 다양성, 마지막으로 유동성, 이런 장점을 힘입어서 ETF 시장은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개수는 8,400여 개, 그리고 여기서 운용되고 있는 자산은 7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한국 역시 총 운용 자산이 이제 54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국내에서도 각광을 받는 투자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초기에 ETF들이 S&P 500과 같은 대형 지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형태가 세부적인 섹터, 그리고 그 다음이 스타일과 같은 특성을 딴 그런 ETF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액티브형, 그리고 특정 테마들을 추종하게 되는 테마형 ETF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마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지수가 혹은 이제 성장이 다소 정체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을 때 시장의 참여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테마를 찾거나, 혹은 확실한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뭔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인컴 투자 같은 이런 것들을 찾는 경향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셨던 변화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를 맞이해서 같은 산업 내에서도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의 주가 혹은 실적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과거에는 똑같이 이제 물건 파는 회사였지만 코비드19가 닥치면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이제 온라인 상권을 가진 회사들은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났고, 반면에 백화점이라든가 혹은 일반 리테일 상권들은 급격하게 실적이 감소하면서 주가 역시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그냥 S&P 500 내지는 자유소비재 이런 식으로 큰 섹터로 투자를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상권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내지는 이런 이제 온라인 상권이 커지면서 또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테마를 굉장히 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2, 3년 동안 지속해서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말 대비해서 전체 주식형 ETF의 운용자산은 대략 10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2배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이에 반해 액티브형이라든가 혹은 테마형 ETF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운용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액수로 보게 되면은 주식형 ETF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테마형 그리고 액티브형 ETF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점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테마는 ESG입니다.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약자를 따서 만든 이 ESG는 우리가 단순히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라는 것만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이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기업이 올바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형태의 컨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ESG 관련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이게 주된 관심사였다면은 과연 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내지는 지배구조가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까지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혹은 부도덕한 기업들이 벌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SG에 관련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ESG 관련해서 약간 이제 회의적인 관점을 보이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ESG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게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투자 어떤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인 건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ESG 관련된 투자 자금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ESG 관련된 것을 갖췄냐 내지는 갖추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자금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SG를 갖춘 기업들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편출되면서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겠죠.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교도소 리츠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ESG 이슈 때문에 주요 포트폴리오, 주요 연금이라든가 내지는 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편출을 당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부진한 관점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환경, 친환경 내지는 담배 내지는 도박, 총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주요 기금이라든가 혹은 연기금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주가가 부진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코비드19를 거치면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ESG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수익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테마는 친환경입니다. 물론 ESG에 편입되어 있는 이 테마 중에 하나긴 하지만 굉장히 이번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부각된 테마다 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반환경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관련된 ETF 그리고 펀드에 대한 어떤 수급은 꾸준하게 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환경을 외면하고서는 투자를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일정 부분 합의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환경 관련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이번에 당선이 거의 확정되게 되면서 최근에 어떤 친환경 관련된 테마 ETF들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단기간 굉장히 좀 급등한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기 테마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들 관련된 정책들도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환경 쪽은 한 번쯤은 꼭 챙겨보셔야 될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테마는 안방 테마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내부에서 집 안에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코비드19의 특성은 굉장히 강한 전염성이죠. 최근에도 보시면은 확진자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줄이고 실내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귀결이고요. 지난 3월, 4월 해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를 보시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게임이라든가 내지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들 내지는 온라인 매출이 큰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외부 활동을 줄이고 내부 활동을 늘리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확산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부터 기업들의 어떤 재택근무라든가 혹은 온라인 미팅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지는 이걸 잘 시행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코비드19를 거치면서 강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요받게 된 거죠. 근데 막상 또 해보니까 업무는 잘 돌아가고 그리고 비용들은 절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라든가 원격근무 이런 것들을 마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비드19를 거치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 혹은 안방 테마들 매출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사실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장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어쨌든 과거부터 구조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던 구간에서 코비드19를 맞아서 급격하게 증가한 매출,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이제 원점을 되돌아온다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과거 트렌드에 비해서 상향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은 아마 쉽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테마는 게임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은 굉장히 틈새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누가 어떤 게임에 대해서 뭐 본격적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었죠. 그러던 게임 시장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도 메인 산업 중에 하나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외부 활동, 과거의 외부 활동에 집중됐던 어떤 유흥이라든가 여가가 점차 실내로 옮겨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코비드19를 거치면서 이 유입세는 좀 더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게 됐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정말 이제 시간을 들여가면서 게임을 했던 유저들이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제 특정 게임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전에 막 2시간씩, 3시간씩 들여서 이제 임무를 막 수행하고 거기서 경험치를 얻던 사람들이 지금은 2만 원 혹은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내서 빠르게 뭐 레벨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특히나 이번 코비드19 이후에 좀 게임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더 많은 유저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하던 활동들 차단당하게 되면서 내부에서 게임을 즐기고 여기서 재미를 찾고, 물론 이제 이 같은 현상이 현재 같은 성장률이 완전히 유지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19가 종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금 사람들은 외부로 나갈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입된 많은 유저들,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또다시 게임 유저로 전환이 되고 이들이 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유입 구조가 굉장히 유지가 되면서 게임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코비드19를 통해서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게임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게임 산업이 어떤 산업 구조의 특성상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 상위 10대 게임 기업들의 평균적인 현금 보유 비중은 대략 40%가량. 전 세계 어떤 기업들의 평균적인 현금 보유 비율이 10%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비드19 상황이 지속될수록 기업들의 현금이 말라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 기업들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런 현금이 많은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채권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그 유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돈을 게임에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들이 매출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특히나 현금 보유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비드19 때문에 급격하게 늘었다. 여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테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리츠입니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땅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여기 서버를 들여가지고 이 데이터 공간을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를 직접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각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모든 파일을 저장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네이버 클라우드 내지는 뭐 구글 클라우드 이런 곳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 뭐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 이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자화가 지속되고
이번에 코비드19를 거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던 사람들이 뭐 팀즈라든가 혹은 웹엑스 이런 이제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이거 관련해서 전 세계 데이터 이용량 2019년도부터 해서 연평균 29%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서버를 제공을 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 절감보다는 굉장히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요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저렴한 서비스로 이용하겠다, 좀 저렴하게 좀 비용을 들여보겠다라고 해서 막 싼 업체 막 쓰다가 갑자기 제공하던 서비스가 멈춰버린다든가 내지는 데이터가 날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나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검증된 업체들을 좀 더 높은 비용을 주고서라도 쓰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인프라 관련 기존의 어떤 확고한 위치를 쥐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ETF 관련된 리스트들 옆에서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테마,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좀 주되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테마에 해당되는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은 한 번쯤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인컴입니다. 인컴,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월세 받는 컨셉의 투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투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싼 가격에 사서 어쨌든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파는 그런 형태의 투자라고 하게 되면은, 인컴 투자는 우리가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거기서 규칙적인 수익을 얻는 컨셉이다. 좀 아파트, 부동산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기존에 우리가 하던 투자들이 건물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파는 이런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형태의 투자였다. 반면에 인컴 투자는 우리가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사서 거기서 꾸준하게 월세를 받는 그런 형태의 투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인컴이라든가 혹은 뭐 미국 배당 관련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인컴 혹은 월세 받는 거에 좀 목말라 할까,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크게 2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성장률이 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떤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서 테마라든가 혹은 액티브 ETF를 말씀드리면서 좀 주된 이유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이 성장률의 둔화였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성장률이 둔화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확실하게 성장이 나오는 영역, 내지는 확실하게 성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혹은 점점 이제 저금리 기조로 접어들고 이것이 장기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내지는 시중금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어떤 인컴형 혹은 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은 일단 미국에서 우리가 월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좀 분명하게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배당 투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좀 3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배당금,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배당 성장형
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기업들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적으면은 1%대도 있고요. 2%, 3% 내외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배당금을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50여 년 배당금을 좀 꾸준하게 늘려가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가 상승과 배당금 증가를 동시에 노리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은 고배당형입니다. 말 그대로 현 시점에 바로 이제 고배당, 5%대 내지는 6%대 이런 고배당을 받아가는 형태의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투자 방법은 현 시점에서 바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는 정체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컨셉은 채권형입니다. 어떤 주식이 하루에 막 2, 3% 왔다 갔다 이런 것들 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주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져보실 만한 형태가 채권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채권형 내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컨셉도 있고요. 내지는 투자 등급 회사채에 대해서 묶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채권형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어떤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주식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다음 보시는 표는 이제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한 인컴형 ETF들 리스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VIG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배당 성장 관련된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ETF고요. 다음에 보시는 PGX의 경우에는 미국의 우선주들을 묶어서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국내 우선주랑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선주들은 말 그대로 주식과 비슷하죠. 반면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선주들, 특히나 고정배당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채권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 발행을 하고 5% 내지는 5.25% 이런 식으로 고정된 배당을 하고 콜옵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태는 주식이지만 채권의 성격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변동성 낮게 가져가시면서 좀 고배당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컨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VCSH라는 ETF 경우에는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ETF입니다. 특히 만기 1에서 3년 정도 남아있는 단기채들을 묶어서 운용하는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연준에서 어떤 투자 등급채에서 정크로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에서 채권을 매입을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하방을 가지고 가면서 2에서 3%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리스트는 그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테마틱이라든가 내지는 액티브라든가 혹은 인컴형 외에도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한 ETF들 리스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내지는 향후 이제 교역량이 다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기 ETF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더 이상 터질 게 없는, 더 이상 이제 모든 악재가 다 나와서 더 이상 악화될 게 없을 만한 일종의 이제 바닥죽기 형태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ETF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컨셉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투자 시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좀 좋은 거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항은 분산은 기본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테마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투자 자금을 모두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물이겠죠. 우리가
태양광 내지는 뭐 친환경, ESG 혹은 2차 전지 이런 것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런 테마틱이라든가 액티브형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보니까 자산의 일정 부분만 투자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환율입니다. 우리가 달러를, 특히나 이제 미국 ETF들 같은 경우는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내 계좌를 일정 부분 좀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죠. 반면에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율이 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수익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보니까 환율 역시도 우리가 한 번에 어떤 환전을 하고 하시기보다는 역시나 환율에 있어서도 분산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ETF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ETF들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형 관련해서도 수많은 테마들을 가지고 ETF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이다 내지는 전기차다 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해당 ETF들이 정말 친환경에 관련된 ETF인지 혹은 정말 2차 전지에 관련된 ETF인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파악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TF들 보다 보면은 정말 각종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 내에서 뜯어보게 되면은 종목들 비슷한 것들 들어가 있으면서 비중만 조금 차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정 테마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떤 것들이 제일 적합하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관심 가져보실 만한 ETF들이라는 주제로 어떤 ETF 개요, 그리고 관심 가져보실 만한 테마들, 그리고 인컴 ETF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ETF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고 투자자들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투자를 꼭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테마들 한 번쯤 이제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